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많은 거 알아봤습니다. 우주, 태양계 전체 운동부터 시작해서 별, 그 별들을 구성하는 은하. 오늘은 좀 더 넓게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주론 단순히 한 명이 콕 하고 만든 게 아니겠죠. 여러 과학자들의 논쟁과 생각과 아이디어와 그 가운데 패러다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알아볼 과학자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중력의 시공간 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우주가 수축해서 한 점에 모일 것이 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가 변한다고 이거를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론상에서 우주가 수축하지 않고 변함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우주는 수축하려는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란이 존재할 것이다. 우주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적 우주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중력에 반대되는 힘을 어떻게든 도입하기 위해, 어떻게든 얘기하기 위해 자신의 방정식에 청력의 성질을 가진 우주상수를 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드만은 이 아인슈타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우주는 변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주상수를 도입했지만 프리드만은 우주는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물질과 에너지 양에 따라 우주 공간의 곡률, 얼마나 휘어있느냐, 크기, 그리고 우주의 역사가 결정될 거야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때 프리드만의 수학적 계산에 따르면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라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이걸 우리가 팽창 우주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로메르트는 프리드만의 팽창 우주는 좀 더 발전시켜서 우주는 고원 고밀도 상태에 있던 한 점에서 시작하여 팽창하면서 진화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르메르트의 생각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은하들을 관측하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이 맞느냐 혹은 프리드만의 팽창 우주 맞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허블이 하나의 전환점을 주는데요. 허블은 은하를 관측했을 때 외부 은하,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들에서 적색 편이가 관측되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크게 관측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색 편이는 무엇이냐? 먼저 소리나 빛과 같은 파동을 내는 물체가 이동할 때 파장이 우리한테 도달하는 파장이 실제보다 다르게 파장이 짧아지거나 길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불러요. 소리나 빛과 같은 파동을 내는 물체가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 파동을 내는 물체 파원 이 물체가 실제 내뿜는 파장보다 우리가 관측하는 파장이 짧게 관측되고요. 이 파동을 내는 물체가 멀어지게 된다면 실제 내뿜는 파장보다 우리가 파장을 길게 관측합니다. 빛이라면 파장이 짧게 관측된다는 건 청색 쪽으로 좀 더 편히 치우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파장이 길게 관측된다는 것은 얘가 파장이 긴 적색, 빨간색 쪽으로 좀 더 이 관측 자료가 편이 된다. 치우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도플러 효과, 멀리 있는 은하를 관측했더니 적색 편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빨간색 쪽으로 이 파장들이 치우쳐졌다는 것은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멀리 있는 은하가 멀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크게 관측된다는 건 더 많이 멀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 은하의 후퇴 속도를 V라고 한다면 V는 빛의 속력 C 곱하기 원래 이 은하가 내뿜는 고유 파장 분의 그 관측된 파장과 고유 파장의 차이로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은하는 즉 멀어지고 있을 거고요.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멀리 있는 할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걸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즉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허블이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가 거리에 비례하여 커진다라고 하는 허블 법칙을 허블이 자기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주장하게 되고요. 나중에 허블이 이 법칙을
주장한 다음에 르메르트가 했던 주장이 이거에 대한 주장과 일맥상통하네 라는 걸 발견하면서 허블 르메르트 법칙으로 요즘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때만 해도 아직 허블 법칙이라고 얘기했는데 르메르트가 얘기했던 주장했던 내용이 야, 이 허블 법칙과 똑같은데 라고 받아들여지면서 오늘날에는 허블 르메르트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V는 역시 후퇴 속도고요. R은 거리, 그리고 H는 허블 상수입니다. 즉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여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거리를 속력으로 후퇴 속도에 나누게 되면은 시간이 되겠죠. 시간. 그래서 시간은 허블 상수분의 1이 될 거예요.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되겠고 이 시간이 뜻하는 바는 우주의 나이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부터 허블 르메르트 법칙이 그리고 허블의 외부 은하 도플러과 적색 편의를 관측한 이래로부터는 이제 정적 우주로는 더 이상 힘을 잃습니다. 우주가 변해요. 팽창하고 있어요. 나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주론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우주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긴 팽창하는데 어떻게 팽창하는데로 이제 주제가 바뀌게 되죠. 가모브는 빅뱅 우주론을 얘기합니다. 우주는 고온, 고밀도의 아주 작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팽창하여 오늘날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주장하죠.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물질의 총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 온도는 계속 낮아졌다라고 가모브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호일은 팽창하긴 팽창하는데 물질이 계속 생성되어 영원히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거라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합니다. 즉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한 동안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질량은 증가하지만 밀도는 항상 정적으로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죠. 사실 가모브의 빅뱅 우주론도 빅뱅 우주론이라는 이름 자체도 호일이 지어진 거예요. 호일. 빅뱅 우주론에 따지 그 가모브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가 한 점에서 갑자기 쾅 하고 만들어졌다며 큰 꽝 해서 빅뱅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오늘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상 우주론이 아니라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것이 오늘날 정설이죠. 그러면 단순히 빅뱅 우주론 그냥 단지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관측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우주의 나이가 3분이 되었을 때 중성자 양성자 개수비 약 1대7로서 가모브의 주장에 따르면 추측이 되는데요. 1대7 중성자 양성자 개수비가 1대7이라면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3대1이 될 거예요.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빨간색이 양성자 그리고 회색이 중성자인데요.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죠. 일단 그림은 중성자 2개, 양성자 14개, 총 1대7로서 일단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헬륨 원자핵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헬륨 원자핵의 질량수는 4가 되겠고 수소 원자핵의 질량수는 양성자가 아직 12개 남아있으니까 1 곱하기 12이 되겠죠? 그러니까 총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이 가모브의 주장에 따르면 3대1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별과 성가물질 존재하는 수소, 헬륨의 비율과 동일하다는 것이 이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죠. 또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초기 우주에는 한 곳에 이 고밀도, 고온의 지점에서 터져 나가기 때문에 전자, 광자, 양성자 등 고온, 고밀도 상태에서 얘네가 부딪히면서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주 나이가 약 38만 년쯤 돼서 온도가 약 3000켈빈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전자가 막 자유롭게 움직였을 거예요. 3000켈빈 정도 내려가야 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양성자나 헬륨 원자에 결속돼서 수소나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때서야 광자가 전자한테 가로막혀서 못 나간 게 아니라 전자가 속박되었을 때야 광자가 뻗어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때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하고요. 현재 우리에게 도달되는 이 우주 배경 복사는 파장이 길어져서 약 2.73켈빈의 차가운 흑체 복사로 모든 방향에서 관측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관측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이즈,
도이처럼 배경 복사가 관측되었기 때문에 역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며 정상 우주론은 힘을 잃게 되죠. 하지만 빅뱅 우주론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우주는 관측 결과 현재 우주 공간은 공률이 0에 가깝게 거의 평탄합니다. 그래서 평탄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우주 밀도와 이 우주가 평탄한 임계 밀도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을 때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가 같은 우주를 평탄 우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원히 팽창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는 팽창이 멈추는 우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를 그린다고 하면은 저기 첫 번째 그려놓은 종이처럼 2차원 면처럼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때 조금 더 비교해서 그린다면 삼각형의 내각압이 180도인 공률이 0에 가까운 이런 우주가 만들어지겠죠. 닫힌 우주는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큰 우주로서 팽창하다가 결국에 밀도가 높다 보니 만류인력에 다시 수축하는 우주예요. 두 번째 그려져 있는 구로서 우리가 우주를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때 여기다가도 이제 삼각형을 그린다고 하면은 삼각형이 내각압이 180도보다 큰 우주가 만들어지겠네요. 열린 우주는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아서 계속 팽창하는 우주를 얘기합니다. 프링글스 모양으로 우리가 이 우주를 표현할 수 있겠고, 삼각형 내각압이 180도보다 작은 우주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관측 결과 우리 우주의 공간의 공률을 계산해 보니 0에 가깝게 거의 평탄합니다. 그 얘기는 우주 초기에도 공률이 더 높은 절밀도로 0에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고온 고밀도에서 만들어진 우리 우주로서는 이 시간으로서는 계산했을 때 이 우주가 만들어진 나이와 이 우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생각했을 때는 현재 우주 공간이 공률이 0에 가깝게 거의 평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평탄성 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빅뱅 우주론 또 하나의 한계가 있는데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분포를 보면은 거의 평균 온도 2.73켈빈에 대해서 미세한 요동만 존재할 뿐 거의 우주 모두 방향에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1도 정도 떨어진 이 두 지점도 우주 나이 약 38만 년 당시로는 교환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먼 거리거든요. 즉 38만 년 우리 우주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 우주의 나이 생각하고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으로 전자에 가로막힌 게 아니라 뚫고 나갔을 때 그 정도 시간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약 10만 분의 1켈빈 정도로 비슷하기에는 이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빛이 처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이 38만 년, 빛이 처음으로 지나가기 전 38만 년이라는 시간으로는 이 우주가 고르게 물질들이 교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평선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빅뱅 우주는 좀 더 보완하고 있는데요. 구스는 그 팽창 이론을 얘기합니다. 우주가 대폭발 직후에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팽창하였다라는 얘기죠. 급격하게 팽창하기 때문에 관측되는 영역은 평탄하게 보일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구에서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이 지점은 그냥 수평면, 평탄해 보이는 것처럼 우주도 그렇게 급격하게 팽창해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은 평탄하게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한 평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팽창 전에는 영역이 작았어. 하지만 급팽창하면서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서는 서로 정보 교환이 가능했었던 지역일 거야. 지평선 문제도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것은 우주를 관측할 때 볼 수 있는 최대 거리 이내 영역인데요.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면 우리 우주의 나이인 138억 광년, 우리가 138억 년 됐다고 우주를 얘기하니까 138억 광년 정도만 우리가 우주를 관측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빛이 진행하는 동안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거리도 역시 따라 늘어납니다. 이 거리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빅뱅 우주론에서 그냥 커진 우주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관측 가능한 지점에서 봤을 땐 서로 다른 물질 분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커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급팽창 이온 갑자기 빠르게 팽창해서 오늘날 됐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물질이 균등했던 부분들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안에 속하다 보니 거의 균일하게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또 빛이 가는 동안 길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우주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도달한 빛이 지금으로서는 138억 광년보다 더 그 거리보다 더 멀리서 온 빛들도 관측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선 또 다른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중력 때문에 이 팽창 속도는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결국엔 이 팽창도 결국 느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의 과학자들이 초신성들의 겉보기 밝기가 예측보다 어둡게 관측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갑자기 저 이름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펄머터랑 리스라는 과학자가 초신성들 겉보기 밝기가 예측보다 어둡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급팽창 이론도 또다시 수정되게 되는데 우주의 팽창 속도는 느려지다가 약 60억 년 전부터 다시 증가했다는 가속 팽창 우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맨 처음에는 하나의 공간에 멈춰져 있던 우주가 대폭발이 일어나고 급팽창하면서 급격히 커졌고요.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다시 가속 팽창하면서 지금 우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속 팽창하는 우주보다 초기에는 팽창 속도가 느렸고 나이도 더 많기 때문에 천체 빛들이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감속 팽창하는 점점 줄어드는 점점 속도가 늦어지는 우주보다는 감속과 가속을 둘 다 하는 이런 우주의 경우에는 팽창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빛이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적세 편의에 있는 거리가 같다는 얘기죠. 네. 초신성 거리는 감속 팽창 우주보다 더 멀어지게 될 거고요. 적세 편의 얘네가 파장이 더 길어졌더라도 감속 팽창 우주보다 더 멀리에서 왔을 거고요. 겉보기 등급은 더 어둡게 나타나겠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살짝 그 평탄성 문제 얘기할 때 그렸던 그래프랑 같은 그림인데요. 밀도가 변하면서 감속과 가속 속도가 변하면서 결국 수축하게 될 거냐, 계속 팽창하게 될 거냐, 그리고 감속할 거냐, 가속할 거냐 따라서 이 우주의 데이터들을 점점 더 정확하게 우주의 나이, 우주의 과거, 우주의 미래를 점점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얘기들도 역시 아직은 계속 써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990년대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한테 굉장히 옛날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과학 얘기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최신 얘기입니다. 점점 이 우주론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주론은 어떻게 보완될지, 어떻게 우리 우주가 설명될지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고 혹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도 있겠죠. 자, 지구과학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맨 처음에는 해양, 대기, 기후변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생각들, 그리고 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지구의 역사들, 그리고 태양계 천체들과 별, 우주에 대한 생각들을 보면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넓혀졌는지를 한번 알아본 것 같네요. 이제 이 남은 다음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써내려갈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물론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그쵸, 이 얘기 빼면 안 되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이제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